즐겁게 해드렸어요. 그때마다 이 왕이 좀 피곤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왕대가 와서 뭐 말도 하든가 재치로 하든가 뭐도 하든가 이래가지고 그 왕을 마음을 좀 푸근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왕대가 큰 실수를 범했어요. 실수를 범해가지고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을 못할.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권에 의해서 뭘 해야 되냐. 그때 당시 무슨 뭐 전부 다 이제 대신들을 모아놓고 사형을 집행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대가 그냥 실수로 말라가 그동안에 그 왕에 대한 도피라고 해가지고 저건 명성도 좋았지만은 실수를 해가지고 왕권에 의해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 대신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의 잘못을 갖다가 뭐랄까 심판을 해가지고 뭐 사형 선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러나 정해진 왕권에 의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신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광대를 갖다 가운데다 불러놓고서 너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라고 이제 가서 신문을 한 겁니다. 신문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왕이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왕이 물었습니다. 광대 보고 너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묻는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광대가 나이와 늙어죽겠습니다. 그렇지. 자연사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예 왕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생명으로 죽을 수 있도록 자연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교수용을 하는 거 목을 자르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동안에 그를 말미암아 많은 왕정을 베풀어갈 때에 베푸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우리가 8.15 건국자라면 이게 나라 대통령이 사면시키는 것처럼 뭘 해야 되겠는데 해서 물어봤더니 그가 자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자연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삼기를 아름다운 이별의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기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이 오셨는데 내가 아름다운 이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아마 사모님이신 분인데 같이 오신 분 내어분이신 건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와 40년, 50년, 80년을 같이 사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가장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아름다운 이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만드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필연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이별의 말이 뭐예요? 외자이거든요. 외자이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잘 죽겠다는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준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의 소개는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빨간 글씨만 보세요. 그냥 빨간 글씨를 보면은 제가 아이고 그렇잖아. 제가 사전연명 운영사를 작성해드리는데 상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번에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한 배너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 상담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웰라이프 2급 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웰라이프 전문가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대를 뭐라 그러지? 호모 헌터 시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인류의 조상을 물어보는 호모 헌터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이 생긴 것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을 갖다가 물론 교계에서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또 다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류의 조상을 말하고 있는가? 유엔에서 택한 것을 보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유엔이 2009년 채택한 보고서에 보면 100세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갖다가 호모 허드레스라고 해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균 수명이 80세를 되는 나라가 2000년도에는 여섯 나라였었는데 금년 2020년이 되면서 31개국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시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2011년 12월 8일 날 대한상무회의소, 서울에 있는 대한상무회의소에서 역동적 100세 시대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개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다뤄진 게 뭔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국의 삶을,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네,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한국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리모델링을 많이 하세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지, 바꾸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수영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아주 행정대학원 교수인데 이 양반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80세 시대와 그 다음에 100세 시대에 이건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그래서 노인에 대한 지식,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많다고 봤을 때 노인에 대한 지식이 과거와 현재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과거에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이었다면 새롭게 생산적 경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80, 90이 된다 할지라도 100살이 된다 할지라도 생산적 존재를 바꿔야 돼요.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 특히 교육수요 같은 거 보면 교육수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30세 전에 다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이거죠. 100세 시대에 오늘날은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따라야 되냐? 전생에서 배워야 돼. 내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요즘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살아보니까 과거에 뭐 우리가 10년, 20년에 배워왔다 할지라도 요즘 새로운 것이 이제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 수요도 전 세계적인 교육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특별히 가정의 구성입니다. 가정의 구성도 보면 옛날에 부부 중심이었죠. 근데 100세 시대는 그게 아니야. 결혼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부부가정, 독신가정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런 데이터적 요소를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략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데이터나 모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주어진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요소만 개요만 제가 말씀드린 거랍니다. 자, 2018년도에 5월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은 이걸 어딘가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협회 이런 데서 통계를
인구수가 5,100만이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그 다음에 세대수가 2,100만이에요. 그러고 인구수 여자가 더 많아.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러고 여기 제가 지금 이전에 80도니까 여기 우리 80대를 보니까 10만 2,370명이나 돼요. 통계청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오늘 사는 우리 시대의 한국의 통계청 발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10년 동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2008년부터 2017년입니다. 노인 실태 면접 조사를 해서 모두들 자료에 보면 얼마나 되느냐? 80세 이상이 5.7%가 증가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단독 가구가 5.2%씩 이렇게 증가율로 했다 이 말이죠.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졸 이상의 학력도 그래요. 학력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29%인데 2017년 10년 후에는 40.77%가 되는데 이렇게 학력, 국민의 모든 생활 수준의 학력 수준이 멀뚱하게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 활동에 대한 비교도 그렇습니다. 2008년과 2017년 10년 동안의 비교를 보면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2017년은 12.9%가 더하는 것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옛날보다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사는 데는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통계가 말하는 걸 보면 이와 같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돈 마련을 위해서 일하러 간다 이거지. 용돈 마련을. 그래서 그 용돈 마련을 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7.8%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가장 자국 독거노인들 갖다가 돌보는 일을 한 3,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사랑으로 크는 곳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제가 돌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냐? 심리적인 문제냐? 아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플 때 간혹.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는 게 뭡니까? 시골에 가서 아주 자연 환경 좋고 이런 데 가서 살기를 원하긴 하지만은 하는 것보다는 대개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못 가요? 왜 시골을 못 가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니까 병원 문제 때문이야. 아프면은 얼른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기가 어렵다 이게.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이게 시골에서 있는 친구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앰뷸런스 부르면 한 10분이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영월에서 하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아플 때 간호받는 이것이 가장 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국민소득에 있어서 요거는 미국이고 요거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대결 한번 비교를 한번 보세요. 국민소득이 미국이 얼마입니까? 57,904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57,904원이란 말이요. 근데 한국은 얼마예요? 한국은 3만원. 그러니까 지금 3만 불 시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개 출산비리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이 미국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 우리 국민소득은 워낙 모든 면에서 미국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고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사고 보상받는데도 참 우리가 속쓰리고 마음 아파하는 건 뭡니까? 5.18이나 세월호 이런 거. 근데 미국 같은 데 9.11 사태, 이거 같은 사태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건, 이런 것이 생긴 것은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너무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기본료도 넣어보면 병원에 10만원인데 우리나라 4,000원. 이런 거 복지 같은 경우는 잘 된다 그러죠. 한국의 의료보험은 어느 나라보다는 못지 않은 잘 된다고 보면 하는데 어쨌든 버스 요금이 미국은 4,000원인데 우리는 1,200원이에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미국에서는 거의 해외여행 하는 게 없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거예요. 거의 우리 외국에 나가고서 아시다시피 없었으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그렇게 많아? 어디 가나. 네. 그러다면 룸 사람 같은 거 미국에는 11시에 통금이야. 옛날에는 통금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밤새는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말에 활동을 해. 주말에 미국 사람들은 되게 대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쉬어요? 금요일부터 쉬는 거예요. 금요일.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각하는 자성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참 잘 살고 뭐 경제적으로 뭐 쉽거리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볼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무병장수의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의식해왔고 생각해왔던 것 인명을 제쳐내려며 팔자소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닌 줄 압니다. 제가 1991년부터 각당이라는 데 가서 죽음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뭐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말하기 싫어했어요. 퍼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 각당이라는 1991년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책상에 놓고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재단 법인인데 각당이라는 데가 거기서 제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부천의 외래문화연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중환자실의 병실의 아버지가 지금 아주 중병이 들어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중환자실의 실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을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거두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봐요. 뭐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보면 그런 분들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저는 아주 가볼 때마다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가혹한 연명치료를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은 사람들 다 데려갈 수 있어요. 보호자도 제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 한두 사람씩 못 들어가거든요.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문명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임종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권고를 하느냐. 아니 아버지는 그 중환자실에 그냥 나서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독방으로 좀 옮기셔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일가친척 뭐 친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렇게 중환자실 대신 1인실로 옮겨가지고 무리한 연명 치료 없이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장례식이 끝나고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논의한 결론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식구들 모두가 참으로 잘한 결정을 했다고 본거에다 공하고 한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문제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살면서 많은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어떤 장모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걸 봐서 제가 처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경이 그렇고 주위 여건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하게 그런 권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전연맹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모여서 얻어진 결론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는 거야? 죽음이란 건 뭐냐 이렇게.
강한 참이라고 한다면 금생과 내생을 이어준 게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또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을 위한 편안한 안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겠잖아요. 저도 말이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어떠는지는 저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여러분과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뭔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벌써 뭡니까? 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만 한 6년 동안 했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내가 겪어보니까 점차적으로 제 생각 자체가 조금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건희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의 대벌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을 때 한 말이라든가 여기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나 자신도 뭔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도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창조자의 사랑이니 감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래요. 마침표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임사 체험, 이거 아마 이게 너무나도 이 양반이 유명하잖아요. 임사 체험에 대해서. 예. 여기서 미국에 있어 무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죽음 직후의 상황이나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1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4가지로.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전개된다고 하는 사실. 물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개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필 수 없고 자신의 죽음의 선고가 틀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시체를 내려다 본다는 거죠. 공중에 떠서. 근데 분명한 의식은 나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내 시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강한 고독감이 엄습하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 철학자, 레이먼드 무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는 그래도 권위가 있는 이런 학자입니다 말이에요. 어쨌든 인도계에 미국인 아툴 가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입니다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사람이 썼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툴 가운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서 미국인이에요. 근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그게 뭐냐? 눈부시게 봤다고 노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연장시켜 주었지만 사실 오늘날은 얼마 쓰는 거죠. 연명치료도 하죠.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뇌강봉을 해가지고 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과학문명 사회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생각을 해봅시다. 나눠드린 유인물 하나 있어요.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려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옵니까? 맨 번째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유엔이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하고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앞으로
우리 시대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맨 마지막 부분에 10가지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유인물 보시면 아버지가 없어진다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이성의 관계 속에서 만들었던 창조의 섭리에서 그걸 깨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뭐예요? 기계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 8월 11월 2일 날 춘천을 갔다 왔어요. 제 조카딸네 집을 갔다 왔는데, 조카딸네 집에 가서 그 조카딸의 딸이에요. 조카딸의 딸. 그 조카딸의 딸인데, 얘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안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안방에서 직장 생활을 해. 무슨 말이냐? 회사 안 나가고, 집에서 컴퓨터 다 하더라니까. 직장 생활을. 그 뭐 월급도 다 나오고 그래. 그런 다음에 제가 속초도 가고 그랬거든요. 속초 갔는데 무슨 그 뭐 봉포 그 식당에 어디 갔더니요. 테이블에 음식을 갖다 나누는 것을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나눠줘요? 로봇가 나눠주는 거니까. 로봇가 그 홀이 아마 이보다 더 클 거예요. 이보다 더 큰데 이 주방에서 실어놓으면 로봇에다 실어놓으면 이 로봇가 딱딱딱딱딱딱딱 가가지고 저쪽에 문, 저 뒤에 갔다가 딱딱하게 그 앞에 가서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실려 있는 걸 내려서 잡수시라고 떠들기까지. 요즘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잖아요. 이게 엊그제 우리가 뭐 4, 5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만치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옛날에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쓴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기능적 나이가 연장되실 뿐이지 노령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연구를 해봤지만은 그 결론이 그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병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고 병에 의해서 노령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손상된 육체와 혼미해진 정신 속에서 가족과 작별의 인사할만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여기 우리 가장 큰 병은 뭡니까? 성모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저도 거기 입원해가지고 진료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냥 죽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죠. 그 모든 것을 시식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월에 더 지나지 않아. 아무리 길어야 1,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 동안 우리가 남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병실에서 누워있어야 됩니까? 연장만 시켜야 됩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누구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누구예요? 보호자, 자식 할 것 없이 다 고생입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만 인간답게 죽을 방법은 있다라고 가와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아틀 카완디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을 미루는 데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쪽을 맞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민족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바뀌면요, 마음은 행동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게 바뀌게 돼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일할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더 하려고 없겠습니다. 자, 죽음에 지내서 최고 평가를 받는 데가 어딥니까? 세계적인 영국이죠. 영국은 왜 그러냐? 영국이가 마지막 시기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종말 감염 간호제도가 있어요. 요거를 영어로 터미널 케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 높은데 참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종말 감염 간호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우리도 그걸 적용하자. 요즘 치료비보다 뭐가 많이 들어간다니까? 치료비보다 간병까지 더 들어간다잖아요. 간병이가. 예. 치료비 그게 좀 뭐예요? 보험에서 다 이렇게 처리가 대부분 경우가. 그런데 간병이는 안 돼. 우리나라도 좀 비대.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차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화 진료, 비용,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은퇴 가나서 재교육을 시켜서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다시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완화 진료를 정규 과정으로 이수시켜가지고 품격 있는 죽음을 가르치는 외래자는 전문가 양성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다소나마 조금 기여하기 위해서 외래자인 지도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래자인 지도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컬큐럼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강사도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자인을 가르침을 좀 더 지역사회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다고 하면 아마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앓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죽음을 맞고 싶다는 사전 연령 훈련하면서 작성 운동의 필요는 이미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이거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법을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 같이 하셨던 원혜영 씨 여기 와서 뭐 축사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광화문에는 전국 국민운동본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할 때도 잠정적으로 좀 고문으로 좀 자문위원으로 좀 유촉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이런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 그래서 외래자 지도자 과정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걸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한 2, 3월이면 아마 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들 평생 학습권이 있어요. 역공역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북광로 있는데 거기서 할 겁니다. 그동안은 3기까지는 제가 교회도 가서 하고 영서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4기로 진행이 될 겁니다. 4기로. 자, 그럼 아름다운 아버지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의 사랑 가득한 허사들 통해서 평화롭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특별히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어떻겠어요? 따뜻한 안방에서, 네? 아랫목에서 식구들 다 둘러앉아가지고 말이죠. 네?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의한의 한계를 고백한 아틀 카와니가 그의 메시지가 뭐냐면,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도 아름다운 죽음은 있다.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아름다운 죽음은 없을지라도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각자가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데다. 나의 마음에 나는 겁니다. 이미 오령한 사회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복지적인 하나가 이보다
시급한 것이 있겠냐 하고 좀 주장하고 싶어요. 왜? 제 나름대로 연구원장이니까. 자, 죽음 뒤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할 말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일본의 최고 아주 갑부였었죠, 이 사람이. 마스데라 고노스라고 하는 사람. 94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양반이 일본에서 첫째가면 아마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나중에 가난, 허약, 못 배운 것이 크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죽음의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뭐야? 죽음 뒤에 나를 위해 삶을 위해서. 죽음 뒤에 나를 위해서. 또 뭐예요? 죽음 뒤에 남을 위해서. 남이란 누구예요? 자식들, 내 아들, 딸. 잘 나와가지고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내가 죽어가면서 다 어떻게 해요? 재산 다 그냥 묻어버려.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과정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준비에 필요하다. 여기 보면요. 내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더 힘들 때 호흡기를 끼지 말아줘. 제발 좀. 그러나 의사는 뭐합니까? 의사는 병원하는 사람은 사업자죠. 병원하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병원 차려가지고 병원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업자라고요. 그러면 사업자의 고용인이 누구예요? 의사들 아니에요? 그럼 의사는 누구의 진료를 시켜야 돼? 사업주의 안면이 있고 따라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 진료를 하라. 어떻게든 살리려면 어떻게든 연장시키려면 그러면 진료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평생 진료비 하고요. 1년 진료비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교육의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교육시키고 캠페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죽음 방법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겨우사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하는 얘기예요. 뭐 다 하시는 얘기예요. 잘 어린 하루가 행복한 삶을 가져오듯이 잘 사는 인생을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누가? 여기 여러분 다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거? 이 양반. 자, 조난 버너스가 미국에다 물론 이건 의혹을 했다고 해요. 내가 현장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부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번역한 우울증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해요. 약간 의혹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울증을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가능하면. 그러고 죽음에 대한 아는 세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뭡니까? 누구나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같이 가지 못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모르는 건 어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맹모 삼천지교를 늘 강조합니다. 어디 가서 맹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르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가서요? 공동묘지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죽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한 데가 어디예요? 시장바닥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시장바닥으로 가서 뭐라고? 사람 사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데려간 데가 어디예요? 글방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2280년 전이니까 주전 280년 전이니까 그때 이 사람을 보면서 이걸 터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분명한 것을 나와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이란 죽음으로 가는 대기시죠. 이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할머니. 저는 이 양반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닥쳐봐야죠. 이 양반이 계세요. 태어날 그날부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 사진전을 동대문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봤어요. 이 양반뿐만 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늘 생각할 때 나도 이 할머니처럼 편안하게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소원입니다. 네. 자, 여사님 이름입니다만은 NA에 있는 분인데, 자, 우리가 임종을 받는 환자들의 실태를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임종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셨는지 하면서 묻고 싶어요. 묻고 싶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법이 만들어졌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임종 과정인 환자 연명의료 환자 법률. 법률 이름도 길죠. 네.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실을 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전의료의료에서 작성의 목적은 뭐냐? 이 법에 나와 있어요. 환자의 최선의 힘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라.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라. 요게 이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일로 만들어졌어요? 보람의 병원 사건, 연세병원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정된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몰라. 법이 만들어진 거 모르는 게 엄청 많아. 제가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 캠페인도 할 겸, 여러분이 전당 한 장씩 달아주시죠? 그 파란 거를. 이 전당. 이 전당이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주 사업이에요, 이게. 자, 특별히 작성하실 때, 상담하실 때 유의사항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연명 의료영사라고 하는 건 법이 정한 겁니다, 법이. 법이 정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대로 안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뭐냐? 호스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 기관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분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뭔가요? 등록기관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설로 하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은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전연구명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자 지정한 사전연 등록기관을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의료사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을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써놨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전연명 의료사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삶과 죽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요, 사람 높이는 그 봉사활동할 때에 그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집집이 가서 원하시는 분 다 작성해 드렸어요. 그 작성해 드린 것만 해도 상당한 여러 부수를 제가 해드렸는데, 근데 그 법이 생기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요. 왜? 거듭 말씀드리면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본인의 자발적인 생각. 같이 하게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하게 되면 아주 딱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그거 이렇게 하면 안 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안 돼요. 그건 벌써 뭐예요? 자식의 생각이, 자식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다 자연히 환자 자신, 독자적인 자기의 주관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네,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작성을 해요. 조용하게. 그다음 사전명은 등록기관으로부터 이 법에 따라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성 등록 후의 연명의료 계획서가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고요. 사전 연명 계획서가 있어요. 여기 달라요. 마지막으로